오늘은 정말 가슴 먹먹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기적처럼 찾게 된 사연인데 그게 하필이면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동생이 시댁 식구들에게 식모 취급을 당하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동생을 우연히 발견하고 돈과 욕심에 눈이 먼 예비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통쾌한 복수를 펼칩니다. 과연 그녀는 동생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싱글 여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생활용품 회사를 차려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고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지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허전함이 있었어요. 바로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8살, 동생이 5살이던 해였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동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셨고 저 또한 단 한순간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지금쯤 제 나이 또래일 텐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매일같이 걱정했죠. 그러다 문득 제 삶의 연애와 결혼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저처럼 생활용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대화가 잘 통해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민우라는 이름의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저는 오래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와 결혼한 남동생 부부와 살고 있다는 그의 말에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민우의 가족들도 저처럼 좋은 사람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예비 시댁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는 한없이 친절했지만 예비 시동생의 아내, 즉 예비 동서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모질게 굴었습니다. 에미야, 아직 상 차리려면 멀었냐? 네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라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아이고, 맨날 속 터져 못 살겠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 먹이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밥을 먹는 내내 동서에게 일을 시키고 동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민우는 동서가 모자라고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고하니까 그 정도 봉사는 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동서가 고하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도 살아있었다면 동서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마치 제 동생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고민하게 될 정도로 실망했지만 일단 민우와 시댁 식구들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고 동서는 혼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러워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때 저는 동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모양새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목걸이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해 주셨던 금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아, 목걸이요? 혹시 형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거 없어? 가족을 찾을 만한 그런 것들 말이야. 저 어릴 적부터 붕어빵을 좋아했는데 언니가 그걸 알고 겨울만 되면 용돈 모아서 붕어빵을 사주던 기억이 좀 나요. 이상하게 그 기억만은 또렷하더라고요. 언니 이름은 기억 잘 안 나지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겨울마다 붕어빵을 사주곤 했거든요. 그게 제 동생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아닐 경우 괜히 상처만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 간장이 떨어진 것을 알고 제가 대신 사러 나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안사람한테 간장을 사오라고 말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능력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붙는 너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들은 제가 간장을 사러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동서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민우까지 동서를 인간 이하 취급하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은서를 향해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동서가 아이를 못 낳는다며 이혼하라고 종용하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동서의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까지 모두 빼앗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시댁 식구들의 속내가 뻔히 보였고 그들은 저 또한 이용해 먹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서가 제 동생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시댁을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먹던 국이 식었다며 동서의 얼굴에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시동생은 그걸 말리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묵묵히 국그릇을 받아 다시 떠왔고 가족들이 다 먹고 나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식으로 과일을 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복숭아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혹시 눈치가 보여 그런가 싶어 제가 물었더니 동서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동생 또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더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비 동서 은서가 바로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동생 민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바로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동생의 정체를 알게 되면 저희를 이용해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시댁을 나오며 몰래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다음날 바로 연락했습니다.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민정아, 내가 사실은 네 친언니야. 네? 형님이 제 친언니라뇨. 갑작스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동생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붕어빵 이야기와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외할머니가 맞춰주신 목걸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내가 바로 네 언니야. 민서 언니.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회했고 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일단 동생에게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녹음하고 월급이 찍힌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우가 저에게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으니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될 테니 투자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민우의 회사가 빈 깡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제가 투자를 해줄 거라 믿고 남에게 빚까지 내서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좀 살려줘 언니. 어머니가.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에게 맞았는지 동생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 됐고 당신들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동생이라니.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 며느리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이라고. 이제 당신 같은 것들이랑은 전부 끝이야. 전부 끝! 제가 모든 것을 밝히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네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재수씨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더 분노했습니다.
맹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늘부로 제 동생은 당신네 집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동생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들을 저희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저와 동생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재수 씨가 잃어버린 자기 동생인 줄 알았으면 진작 신경을 써줬을 텐데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들의 말에 통쾌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당신들 빼고 앞으로 내 동생이랑 나랑 다시 잘 시작해보겠다는 이야기야. 우리 결혼도 없었던 걸로 하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민우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만 믿고 일 버려놨는데 자기가 나 안 도와주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네 놈이 내 동생 괴롭힐 때 내 동생 사정 봐주면서 괴롭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동생을 때려주며 동생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동서가 불임이 아니라는 것과 불임의 문제는 시동생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충격에 빠져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과 예비 시동생을 이혼시켰고 동생을 괴롭힌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민우의 회사는 결국 망했고 그들의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서럽게 울었고 저는 그런 동생을 다독여 주었죠. 얼마 전 저희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역시나 친자매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생의 꿈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잔소리를 늘어놓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찾아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 자매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30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자매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미처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어쩌면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 읽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